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 심혈관 질환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혈관이 막혀서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심하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상황을 맞게 되지요.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물류는 동맥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혈액 공급이 막혀 있습니다.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막힌 곳을 뚫어줄 의사가 안 보입니다. 정치는 막힌 곳을 뚫고 굽힌 것을 펴는 일입니다. 지금 정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비상입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들 장인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 받으며 떠나니 마음이 편할 것이야. 고맙네. 서방 사거리 9호전 장례식장. 펼쳐보는 거야 더 큰 꿈을 어떤 미래라도.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 취업이죠. 높은 취업률에 풍성한 장학금, 무료 스쿨버스까지 학생 성공 시대를 열어갑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중심, 동신대학교. 부모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요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세대를 넘어 믿을 수 있는 린나이니까. 모두가 따뜻한 온 세상으로 갑니다. 린나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남대 입구 산이 고운 신용파크. 자연이 팍, 즐거움이 팍, 행복을 팍팍팍 담은 산이 고운 신용파크. 11월 오픈 예정. 062-375-0508 산이건설. SUV 자동차 도대체 어떤 차를 사야 될까? 뭘 고민해? 폭스바겐 티구안이 있는데 즉시 출고 가능하고 개별 서비스 인하, 다양한 연말 프로모션까지. 고민은 그만, 답은 티구안.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티구안을 만나보세요. 폭스바겐 공식 딜러 지오하우스 1811-7373. Volkswagen. 네,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정치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 모시고 한번 해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조정훈 의원 오늘 모시고 우리가 정치 현실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조정훈 의원님 비난하는 댓글이 막 많이 올라옵니다. 요즘에 그런 글 많이 받으시죠? 예, 지지하는 댓글, 반대하는 댓글 하여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짚히는 바는 있는데 한번 그것은 이따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먼저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9일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진 것도 상당하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주유소 품절이 막 늘어나서 기름 못 넣고 그러면 국민들 난리 날 건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화물연대 파업의 그 시발점이 안전운임제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매듭 질 수 있는 상황을 노조와 정부가 놓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3년 동안 했던 그 안전운임제를 이제 더 연장해달라. 그래서 정부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연장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3년을 연장했는데 이제 노조는 이제 영구히 해달라라는 건데요. 실은 굉장한 차이 같지만 다 합의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럴까? 실은 관료들의 그 전형적인 방법이 3년 연장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상식적이 되는 거다. 우리가 지금 당연히 다 내는 소득세도 처음에는 전쟁 중에만 내는 거였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소득세 이제 당연하게 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해주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이거를 이제 완전히 폐지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강대강으로 가다 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조합원들을 이렇게 시위로 몰아내고
이런 물류 대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갑자기 좀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국민 정서가 아이고 과속 과적은 안 되지, 안전운임제가 도움이 된다면 합시다 였는데 이러고 나오니까 당신들만 힘드냐? 뭐 이런 정서도 좀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뭐 책임 소재 분명하지 않지만 쇠구슬 스토리도 나오고 막 뭘 던지는 스토리도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나는 준법을 하는데 왜 이런가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윤석열 정부도 크게 보면 그러니까 전략적 노동개혁에 대한 큰 그림 이런 거 없는 것 같고요. 화물연대도 이번을 계기로 얻을 거 얻었는데 끝까지 가는 걸 보면 좀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정치적 의도라면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약간 벼랑 끝으로 몰아서 이 정부를 더 힘들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얻을 걸 다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연대가 지금 그 세 가지 업종 3년 연장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종목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연장이 아니라 이제 영구화 시켜달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3년 정도 얻었으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10개 중에 저는 7개는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협상이란 것이 10개 중에 7개 얻으면 도장 찍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10대 0 이런 협상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화물연대 파업에 좀 비판적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계속 연장되는 것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점점 어려워진다 생각합니다. 지금 뭔가가 더 꼬여있는 가장 큰 이유가 윤석열 정부가 기존 정부하고 달리 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좀 온정이 좀 덜한 편이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법치주의를 강하게 외치고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로 이번에는 밀리지 않는 모습, 노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불법은 불법대로 처리하고 얄짤 없이 한번 해본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더 안 풀리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런 입장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놀랐던 것이 정부가 고민 끝에 이 안전임금제 화주들이 다 반대하는 거를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꽤 많이 양보했다. 이번 케이스에 한해서는. 왜냐하면 물류가 막히면 이제 동맥이 막히는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 파업을 시작하기 전에 파업 예고한 날 전에 이제 3년 연장을 발표를 했는데 3년 연장돼서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좀 더 강경하게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얻을 것 얻었고 대화의 통로, 그러니까 다른 업종도 한번 그 노사정이 고민해 보자라고 했으면 저는 이번의 경우는 노조의 면을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 노조원들을 시위로 거리로 모는 거는 저는 노조 지도부는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 열쇠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업무 개시 명령을 송달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기술적인 법치 영역은 정치를 되게 작게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분이지 뭐 법치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의 반대가 법치일 때가 있습니다. 법대로만 하면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법을 넘는 상황이 있으니까 정치가 이해관계들을 조율하고 길을 내고 뚫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도 조금 무리하다고 하시더라도 노동이 자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좀 들어두는 역할, 정말 듣는 모습, 진정성 있는 대화의 모습을 나오면 노도 양보하는 어느 정도에서 이제 출구를 만들어내야 된다. 자꾸 모든 이슈가 강대강, 출구 없이 부딪히고 충돌나고 우리 정치하고 너무 비슷해져 간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조 의원께서 지금 국토부 장관이시거나 대통령 참모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법을 찾겠습니까? 저 같으면 일단 3년 연장에 대한 거를 이제 제도화 시키고요. 화물연대와 끊임없이 대화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을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과의 대화도 계속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노조도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지지 않는다. 이게 임금 투쟁 시즌도 아니고 굉장히 추운 시즌에 물류가 막히면 우리 국민들은 내가 불편해질 순간부터 굉장히 힘들어지십니다.
일단 대화하겠다. 일단 대화하겠다. 그리고 예. 로드맵을 약속하자. 뭐 한 종목, 두 종목 추가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 한 6개월 정도 대화합시다. 그리고 6개월 안에 정부가 성의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또 합법적인 파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풀어야지 한 방에 모든 걸 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대화하겠다. 어제는 아예 협상조차 하지 않고 텅 비어 있던데요. 의자가. 그 모습 보면서 답답했는데 정말 대화가 필요하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반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 반대하셨어요? 슬프게도 이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참사 정치를 반대합니다. 국민의 생명이 다수로 희생된 참사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질 때 저는 이스라엘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충격, 생방송으로 전해지는 세월호가 가라앉는 모습, 한 8,000km 떨어져 있는데요. 진도에서 이스라엘이 다 울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우리 정치가 세월호 조사, 사참위, 예산 한 400억 들여서 계속하는 과정에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비난의 댓글, 비아냥의 댓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정치가 유가족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나? 도움이 안 되었나? 저는 굉장히 큰 질문을 던집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지금 세월호의 그 고등학생들, 이태원의 그 분들, 지금 벌써 지지난주죠 벌써 유가족들이 첫 번째 기자회견 했을 때 댓글들이 홍해가 갈리듯이 갈렸습니다. 안 됐다, 눈물이 난다, 정부 뭐하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 줄 요약하면 거기 왜 갔냐, 누가 가랬냐. 벌써 나눠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치가 이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분들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 이분들의 눈물을 보고 댓글을 달아서 이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는 정치기관입니다. 진실을 밝히겠다. 국회가 진실을 밝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정치를 수사하고 있죠. 안 되면 검찰이 또 추가 수사하겠죠. 제가 감사원장하고 최근에 통화했는데 감사원의 특별감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흡하다. 윗선은 다 맞고 아랫선만 한다. 그러면 저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국회가 특검합시다. 그래서 사실을 끝까지 확인합시다. 그리고 모든 사실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면 그때는 국회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책임을 논해야 되니까. 저는 이 정부에서 네타시오라는 사람 하나 안 나오는 거 정말 화가 납니다. 정치가 무한 책임인데 이 무한 책임이라는 책임감, 자존심 있는 사람 하나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조사는 이런 것들을 다 이상하게 스핀을 걸려서 논쟁으로, 그리고 그 주제가 희생자들 유가족이기 때문에 결국 온전히 고통받는 분들은 유가족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참사의 정치화, 참사가 정치로 변질될까 봐 반대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세 가지지 않습니까, 앵커님? 하나가 사실 확인하자, 실체적 확인. 두 번째가 책임자 처벌하자. 세 번째가 이제 제도 개선하자. 실체적 확인,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절차하고 국회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특검. 제가 공개적으로 특검을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냈는데 예. 제 검사 친구들이 그거 잘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함에 있어서 미진하면 국회가 특검한다는 걸 알면 허투루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수사 자료가 송치돼야 하니까. 이런 정도 역할 한 다음에 팩트를 보고 세월호 같이 뭐 잃어버린 몇 시간 뭐 이런 게 있으면 추가 조사하면 됩니다. 아직 그런 거 지금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책임지자. 이게 현장의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현장 책임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책임 있는 사람 못 벗으면 되는 거고, 정치적 책임은 이제 경중이 있겠지. 이건 주관적인 영역이 있으니까 이건 정부가,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정부는 뭐 책임자 어느 수준이다라고 하면 우리 야당은 더 높이, 아니다, 장관 그 이상의 책임져야 된다, 이건 정치니까 해야 되는데 아직 이걸 할 사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벌써 국정조사를 해서 서로 삿대질하고 고성하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하는데 정말 남의 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끼어들 수가 있나? 고성, 삿대질, 상대방은 들어보세요 하고 저는 국정조사 벌어지면 이런 일 반드시 벌어질 거라 생각하고 바라보는 국민들 짜증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검은 조금 이따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특검을 얘기하시면서 특검 좋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셨죠? 예. 그건 대장동 특검입니다. 예. 국정조사 이태원 특검은 제가 필요하면 하겠다는 거고요. 대장동 특검은 제가 김건희 특검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저는 논문 이런 문제는 특검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대장동 게이트는 저는 거대한 기득권 게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검사, 언론사, 국회의원 아들 화천대유의 수익률이 11,000%.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대선은 대장동 대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 알아야겠습니다. 누가 뭔 짓을 했는지. 그리고 처벌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이익 몇 조가 되는 거 환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미진하면 저 특검 하고 싶습니다. 특검 동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당대표직을 내려놓음으로써 대장동 특검이 나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관심 있는 기득권 카르텔을 샅샅이 파헤치기 위한 거다라는 진정성을 보여달라.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그런 얘기였습니까? 저 진심입니다.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특검 얘기를 한 것처럼 듣는 분들이 많아서 네. 특검은 실제로 원치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 조건을 끌고 들어간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 특검은 찬성하시는 거군요. 예, 저도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제1야당의 대표에게 당대표직을 물러나라고 하는 게 비교섭단체 의원이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폭풍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질과 명분을 흔들지 말자. 대장동에 정말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되는 것들. 저는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뭐 곽상도 전 의원 아들 여러 지금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밝히자. 그런데 대장동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특검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특검 결과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단일 대우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특검 결과가 부정되는 상황이 나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때 모두 다 거리로 뛰어나와서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런 시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쟁이 아니라 이건 수사다. 그래서 저희 이재명 대표에게 의원직 사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대표직 내려놓고 특검하고 결과가 무혐의면 저는 이재명 대표 국민들이 다시 찾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로 원하시는 다음 대선에 더 유력한 후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국정조사로 돌아가서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일단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최대한 밝히고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처벌을 하든지 문책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일단 이상민 장관이 먼저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있는 한 제대로 국정조사도 안 될 것이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어찌됐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유족들도 이상민 장관 책임을 얘기하는데 혹시 조 의원께서는 지금 이 정부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혹시 앵커님 허락하시면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들 언론에서 저를 이제 대장동 특검의 키맨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제가 키맨의 자리를 이재명 대표님께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그 발언 이후로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대장동 특검을 하냐 마냐의 키맨이 아니고요. 이제 대장동 특검의 키맨은 이재명 당대표 자신이십니다. 진짜 대장동 특검을 원하시면 제가 말한 조건을 받아들이시면 저는 그 순간 바로 도장 찍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 이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쟁으로 삼지 말고 샅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한 사람 처벌하고 부정이 환수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대장동 특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이상민 장관 또는 책임자의 정치적 책임은 우리가 정부가 5일 동안 그 애도 기간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인 6일 날 바로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졌다 생각합니다. 정치적 책임이란 것이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아주 많이 실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의 수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범위도 높아질 겁니다. 이건 약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사퇴를 한다고 해도 박수칠 국민이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작에 했었어야지 이런 얘기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고요. 하루라도 빨리 하시기를 저는 요청드립니다. 정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한 책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상민 장관 해임을 걸고 나온 건 명분과 실리 모두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실리는 제가 만약에 민주당 지도부면 언제까지 책임 안 지나 가만히 두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마음 저희와 함께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총선까지 안 하면 그건 진짜 총선의 큰 소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158명의 생태 같은 젊음이 희생되는데 아무도 책임 안 져? 봅시다. 언제까지 책임 안 지?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다. 실리는 뭐냐? 지금 국정조사가 야당의 시간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민주당 국힘 지금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행을 했지 않습니까? 실리도 잃었다. 근데 좀 더 슬픈 것은요, 앵커님. 저는 민주당 이럴 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정치 구력이 많은 지도부가 저보다 이런 요청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저는 정치에서 이제 이슈는 이슈로 넘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금 돌아가서 지금 당대표에게 향해 오는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하나의 물타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 부분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가죠. 혹시 조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태원 참사가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인데요. 큰 틀에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죽겠다고 112 전화가 수없이 빗발쳐도 위기의식 하나 없이 까딱 없이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력자들이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인 미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총체적인 우리 사회가 아직 멀었다라는 걸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 모든 기성세대 정치인, 기성세대 전체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죄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하면 굉장히 냉정하고 차분하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 발언을 결정을 하기 전에 고 이해람 중사 아버님과 오래 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한 딸을 잃은 아버님 통화를 했는데 아버님 말씀이 그분은 지금도 군대에서 이제 내부자 고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열일을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런다고 우리 에라미가 살아오는 거 아닌 거 아는데 그래도 하늘나라 가서 에라미를 만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는 우리 에라미 때문에 군대에서 내부 고발한 사람이 왕따 당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유가족의 마음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생각하시는 그것이 참사의 이유였다고 한다면 그 논리로 따진다면 이상민 장관이 책임져야 될 이유가 뭐죠?
이상민 장관은 이 정부의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직접적 책임, 간접적 책임 상관없습니다. 그게 정치의 장관이라는 위치입니다. 국민이 아파하고 국민이 힘들어하면 내가 스스로 옷을 벗어라도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안도를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장관직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 여론이 또 그렇고 조 의원님도 이상민 장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경질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대통령의 머릿속을 속속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번 판단을 해보면 어쩌면 이제 수사 결과 나오고 모든 거 다 수습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관 사임하는 걸로 이제 끝내자.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아마 뭐라 그럴까요?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야당은 국정조사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임해라. 그리고 이제 과정에서 더 밝혀지면 그 책임은 더 위로만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민 장관의 그 해임을 이 정부에서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야당은 시작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충돌이 있는데 감히 말씀드리면 정치적 책임은 넉넉하게 그리고 서둘러서 지는 게 맞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벌써 30분이 훌쩍 지나갔네요. 시대전환은 이제 조정훈 의원께서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것은 민주당과 이렇게 함께 지난번 총선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 몫으로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편일 거라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국정조사 반대하지, 김건희 특검도 반대하지, 기존의 민주당과 반대되는 입장을 자꾸 밝히시니까 조정훈 의원 왜 그러냐? 사람이 바뀌었다. 의리가 없다. 이 정부에서 한 자리 노리는 거냐? 막 이런 아까 뭐 처음에 좋은 글도 올라오고 나쁜 글도 올라온다라고 하는데 혹시 바뀌셨습니까? 저는 제가 민주당을 굉장히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연대해서 그들은 소수 정당 진입이라는 명분이 필요했고 저는 원내 진입이라는 희망이 있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똑같은 결정을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수 소수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민주주의 대신 집단주의 패거리 정치, 단일 대우,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 잘못된 소리만 하면 바로 눌러버리고 댓글을 한 수백 통 보내버리는 이게 과연 민주주의의 정신인가?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옛날에 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좋게 보는 것은 제가 한 달 전만쯤에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질 것이다 라고 약간 성지 발언을 했습니다. 저 그때 댓글 진짜 폭탄 맞아 죽을 뻔했는데 지금 한 일주?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예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민주주의가 원래 이래야 되는 겁니다. 169명이 단일 대오를 이뤄서 군대처럼 싸우는 건 87년 학생운동 했을 때 데모할 때 작동했지만 2022년 대한민국은 모자이크처럼 다양한 사회거든요. 정말 민주당이 민주당다우려면 소수의 의견들이 정말 모자이크처럼 퍼져나가는 사회가 되길 바라고요. 제가 밖에서 계속 도와드리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달린 댓글 중에 2가지가 뼈 아팠는데 하나가 듣보잡이다. 이런 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근데 2번째가 그럴 바엔 민주당 탈당해라. 예. 민주당 당원인 적은 없었습니다만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정치를 해보실 생각인가 여쭤보고 싶은데 다음에 한번 더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꼭 불러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15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